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통상가 매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꼬마 빌딩, 자, 빌딩 매매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어떤 환상을 깨자.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빌딩을 사가지고. 자, 그 빌딩을 사서 건물주가 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 자, 그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 어떤 위험이 있나, 제가 제 경험을 살려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갖는 꿈이 건물주잖아요. 뭐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꿈도 건물주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꿈이 왜 가졌겠냐? 뭐 간단하죠. 이제 일을 안 해도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모두가 갖는 꿈이 건물주의 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월세가 계속 들어온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건물주의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또 당첨되면은 이제 먼저 건물을 산다라는 게 일종의 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건물을 살 때는 통상가 매매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빌딩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서 대박을 쳤다. 뭐 몇 년 만에 몇십억을 벌었다. 뭐 더블이 났다. 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빌딩을 사면 당연히 그렇게 시세가 나는 줄 알아요. 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전혀 그렇지 않다.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연예인들이 사는 그 빌딩들은 서울의 핵심지들이에요. 핵심지들. 쉽게 말해서 개발이 가능한 땅값 상승의 요인이 있는 곳. 자, 그런 곳들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빌딩 값도 올라간 거예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연예인들이 파는 그 빌딩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꼬마 빌딩 아니면 상가주택, 원룸들을 살 수 있는 수요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요들이 이 상가주택, 빌딩, 꼬마 빌딩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최근 1년, 작년부터 최근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빌딩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해봤지만 빌딩 매매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자, 왜 쉽지가 않겠어요? 수익률이 나오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수익률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건 20억을 투자했건 거기서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나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나와서 평소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빌딩이라는 곳이 다 좋은 입지에 위치할 수가 없거든요. 안 좋은 입지에도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입지에도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안 좋은 입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빌딩들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1년 동안에 거래가 많이 된 것은 최근에 아파트값 상승, 그 다음에 초저금리, 그 다음에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딩이 싸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보다. 월세도 받는다는데 굳이 아파트 끼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빌딩 수요로 많이 이전을 해 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월세 수익률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그 빌딩의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3%에서 5%, 많이 나오는 건 6%인데 6%대의 물건도 별로 없어요. 3%에서 5%대, 많아야 5%, 적으면 3%, 아니면 2.5% 그래요. 수익이 안 나온다. 그것도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공실이 되면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런 정도로 상가라는 상품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면 메리트가 없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때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냐, 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상가에 대한 그 매력은, 상가주택에 대한 매력은. 자, 그러니까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 한 상가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그 연예인들이 사는 빌딩들은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에 빌딩을 사서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빌딩을 살 수 있겠냐?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기가 쉽지 않다. 일단 금액 자체가 높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사도 막 대출을 많이 껴서 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런 매물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연예인들은 또 그것을 개발을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뭐 프랜차이즈를 유치하거나,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올려서 팔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획,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 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연예인들이 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개발을 또 해서 팔잖아요. 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월세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남이 월세 내는 것을 받는 게 쉽지가 않다. 계속 그 제 날짜에 월세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가에 들어와서 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속 썩이는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자, 요즘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유튜브에 보면은 그 상가, 예를 들어서 구분 상가, 그다음에 뭐 빌딩, 그다음에 상가 주택, 뭐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소개되는 매물들이 많죠. 자, 근데 부동산이 그것을 중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자기가 접수받은 것을 그 중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실제 가치가 뭐 어느 정도 되건, 그 가격에 맞는 가치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소비자가 판단하면 되니까. 자, 그런 건 문제가 없고, 어떤 매물 속에 문제가 있냐면, 가령 이제 부동산이 아닌 사람들, 소위 나는 상가 전문가다, 나는 상가 주택 전문가다, 빌딩 전문가다, 부동산이 아니고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거 매물을 소개하는 거야. 이 매물이 좋다, 이 매물은 가격이 싼 거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매물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그거 부동산에서 받았겠죠. 아니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발치를 해서 그걸 부동산하고 이제 확인해서 그 매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 그 이득이 있다고 뭐 좋은 매물이 있으면 자기들이 사지, 거기다 매물을 올리겠습니까? 은밀히 거래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자, 그렇게 매물을 소개해서 중개 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은 전문가인데, 빌딩 전문가, 상가 전문가이니까 신뢰를,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상가를 싸네,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네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쉽게 매수를 하는 행위가 유튜브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중개인이 그렇게,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본 자기 구독자가 그걸 매매를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전화번호를 또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전화번호, 자기 연락처를 통해서 부동산 소개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자한테 그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엄연한 중개 행위라는 거예요. 중개 행위.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불법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고 과연 살 수가 있겠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통상가 매매나 구분상가 매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일방적으로 산다. 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이 앞부분에 이제 결론 내려보자면 뭐냐면, 통상가 매매는 말 그대로 나의 자산을 하나의 상가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내가 산 상가의 입지가 쇠퇴하는 상권의 입지야. 구도심의 입지야. 유동성이 떨어져, 유동인구가 떨어져, 점점.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면 그쪽으로 다 이사가니까, 구도심이 돼버리니까. 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도심 상가가 죽는 거고, 많은 상가들이 매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부채를 안고 샀는데 상가가 공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산 투자해라. 수익형 상품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다. 내가 월세를 받으려고 상가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지역에 구분 상가 하나 사고, 저 지역에 구분 상가 하나 사고, 그리고 상품도 상가만 사지 말고, 예를 들어 월세를 받는 거면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계속 나오는 곳이 있으면 오피스텔도 사고, 예를 들어서 배당 ETF. 배당 ETF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에서 5%에 매년 이자처럼 나오는 거 아니까 배당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 구분상가 비싼 거 예를 들어 뭐 10억, 20억짜리도 있거든요. 구분상가도. 자,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필요해. 자, 근데 그걸 팔아야 돼. 근데 수익률은 자기께서 건물이 안 나와. 그거 어떡하겠어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 자, 그럴 때 바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놨으면 내가 ETF 상품을 있으면 ETF 상품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분상가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 있으면 시장에서 잘 팔리거든요. 그런 거 팔고, 자, 그런 게 훨씬 더 월세 세팅하는 데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통상가 매매가 리스크가 큰가. 자, 그거 이제 왜 리스크가 큰가는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통상가, 빌딩,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건물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빌딩을 사면 뭐 2, 3년 된 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2, 3년 된 거는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수익률이 나오지도 않고 보통 보면 10년, 15년, 뭐 심지어 20년 된 걸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년 된 상가도 예를 들어서 뭐 중심 상권에 진짜 월세 빵빵하게 나오는 상가라면 괜찮아요. 그거 월세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뭐 계속해서 고쳐나가면 되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워낙 월세가 잘 나오는 데는 상권이 완벽한 데는 문제가 없어요. 상권에 변동성이 없는 데는 괜찮다. 그러나 이제 그런 데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매물들이 다 또 그렇지 않은 매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의 상가주택, 뭐 원룸들 낀 상가주택, 광역시의 대전만 가도 상가주택도 얼마나 많아요. 막 단독주택 다 퍼물고 그 원룸형 상가주택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시간이 지나면 월세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데 많아요. 안 나가는 게 많다. 계속해서 원룸을 공급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신도시에 짓는 상가형 원룸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또 원룸이 들어서면 그것도 낡으면 또 잘 안 나간다. 자, 그런 리스크 일단 있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큰 빌딩들 있잖아요. 뭐 한 20억, 30억 되는 빌딩들. 자, 여러분, 그런 빌딩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건물의 관리인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하면은 거의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직장도 못 다녀. 그냥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거기 상가 관리인이 돼서 관리소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을 써야 돼요. 상가소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가소장을 쓴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급여? 임차인들한테 걷어서 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요, 보통. 자, 그렇지만 그러면 관리비가 비싸지니까 임차인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관리비가 비싼 건물에는. 자,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연면적이 커질수록 각종 적용되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소방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공기질 관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 저수조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부스탑 펌프도 관리해야 되고, 저수조 탱크도 관리해야 되고, 규제가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 조금 더 규모가 큰 건물에는 자체 수전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체 수전반은 어떻게 관리해요? 전기 안전관리자를 또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월에 얼마씩 주면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든요. 자, 그것도 또 내야 돼. 소방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돼. 본인이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어떤 큰 빌딩이 아닌 경우에 뭐 소장이 있을 경우는 소장을 선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설비가 또 고장나면 계속 그 교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비라는 게 엄청나게 들어간다. 내가 그 상가 빌딩에서 월세를 받는데 그 관리를 유지관리,
계속해서 노후되고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을 유지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러한 노후도와 어떤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뭐로 관리해요? 우리가 돈 내잖아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자, 그런데 상가도 역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제 구분상가인 경우에는 다 걷거든요. 근데 통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내야 되는 거야. 임차인들이 안 낼 거 아니에요. 그건 임차인들이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은 그 감가상각 노후되는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관리에. 자, 그것만 들어가겠습니까? 건강보험료도 상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한다. 그리고 때가 되고 예를 들어서 10년, 15년이 되면 외관이 또 깨끗하지 못하면 임차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또 리모델링도 해야 돼. 자, 그러면 현재의 그 3%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게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1.5%의 수익률도 공실이 다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다 채워지는 경우도 별로 많지 않고 공실이 다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1.5%,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내가 그 통상가를 살 필요가 있겠냐. 매매가 안 되겠죠. 당연히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면 그나마 매매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매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 통상가 매매가 어렵고 잘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전기, 소방, 유지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수예요. 방수. 물이 새는 거예요. 누수. 그러면 천장도 고쳐야 되고, 예를 들어 천장이 있으면 천장도 고쳐야 되고, 천장이 없으면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옥상 방수도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1%면 굳이 이걸 사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은행에 넣어놔도 3%만 된다면 굳이 은행에다 넣어놓지 이걸 살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에서 우리가 깨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게 땅값이 안 오르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빌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는 소방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빌딩을 사면 그거 참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잘못해서 또 불이 나지 않나, 전기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그 방화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또 잘못해가지고 또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후드에서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유지관리, 엘리베이터도 이게 한 15년 정도 되면 또 어떤 그 레일을 교체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통으로 교체해 줘야 되거나, 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임대료는 그대로 그 유지관리 비용에 어떤 설비의 교체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교체하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야 되는데 임대료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야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 임대료는 안 올라가고 수선 유지 관리비는 높아지는 구조. 이게 통상가 매매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전기 배전반 교체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관리소장 월급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청소 용역도 계속 올라갈 거고. 자, 이러한 그 비경제성, 비효율성이 통상가 매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걸 팔고 빌딩으로 가는데, 그래서 월세를 받겠다는 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나의 삶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룸 통매매에서 원룸을 사서 관리해 주신 분들은 알잖아요.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 그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데 그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 3%, 5%, 잘해야 3%, 5%인데 이 정도의 수익률을 대체하는 것은 많다. 대체 투자처가 많다.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권이 죽으면 말 그대로 그 거리가 주면 그 통상가는 매매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상가 매매할 때 30억짜리 살 때 30억 다 주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냥 7, 8억씩은 10억씩은 부채를 안고 사기 때문에 공실이 나면 또 그 부채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못 갚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 그러면 또 시장에 또 금매를 내놔요. 자, 그런데 안 팔린다라는 거죠. 안 팔린다. 자, 우리가 분명한 개념은 이 통상가 매매는 그 땅,
그 땅값이 상승할 여력이 앞으로 있느냐. 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고 배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땅값이 올라갈 지역이다.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그럴 때 사는 거지 월세 수익을 바라보고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 상가 빌딩 매매, 꼬마 빌딩의 매매. 자, 이것은 수익형 상품이 아니에요. 시세 차익형 상품이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뭐 월세 세팅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분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뭐 은행에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ETF 배당형 상품, 꾸준하게 3% 5% 주는 배당형 상품이 있거든요. 그 뭐 변동성도 좋고 그런 게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또는 뭐 오피스텔을 사거나, 또는 구분상가, 통상가가 아니라 구분상가, 확실하게 그 검증된 상가, 그런 것을 지역을 분산해서 사놓고, 자, 그렇게 현명하게 월세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통상가 매매의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